안녕하세요. 낭독 산책의 탐합니다. 2020년에 우리가 마주한 코로나는 우리의 생각과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새해의 모든 트렌드도 코로나 전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크릿 하우스에서 출간된 2021 트렌드 모니터 책의 나머지 부분을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높은 연봉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최근 직장인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바로 개인 생활의 보장이다. 이렇게 일과 개인 생활을 엄격하게 구분하려는 태도가 커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직장 생활 내 인간관계도 훨씬 단순해지고 사무적인 형태가 되어갈 수밖에 없다. 이제는 직장이란 곳 자체가 엄연히 업무를 위해 모인 집단이니만큼 두터운 친분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직장인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어떤 관점의 변화가 있을까? 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 생활을 통해 뭔가 나름의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직장인은 대개 나이대가 좀 있거나 직급이 꽤 높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이것은 기업들이 일의 중요성과 회사의 성공을 강조하면서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무조건적인 충성을 바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 재택근무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기대했던 것처럼 환상적이고 이상적인 근무 환경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일단 조사 결과만 본다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라는 공간에 굳이 출근을 하지 않아도 예전보다 회의를 적게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덜 하더라도 충분히 업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기업과 직장인이 많았다. 우선 식습관이 많이 달라졌다. 직접 요리를 하는 비중이 월등히 증가했고 예전보다 끼니를 더 챙겨 먹거나 군것질을 하는 비중도 많이 증가했다. 더불어 가사노동에 참여가 많아진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다양한 변화들 가운데 단연 고무적인 변화는 재택근무로 인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앞으로 재택근무가 본격화될 경우 피상적으로만 들렸던 우리 사회의 워라밸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가 활동이나 자기 개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지만 무엇보다 가장 크게 반길 만한 변화는 재택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집안일의 고됨을 새삼 느끼고 가사노동의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이다. 현재 재택근무는 직장인들이 맞닥뜨린 그야말로 새로운 현실이 됐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종식되든 장기화되든 재택근무는 어느 정도 일상적인 근무 형태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적어도 10년 이상 걸렸을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 불과 3-4개월 만에 이루어졌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꽤나 극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 직장 생활의 모습에는 과연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 가장 첫 번째로는 업무 소통 방식의 변화다. 이를테면 메신저와 이메일로 소통하는 비대면 업무 방식과 관련해 직장인들의 만족감이 꽤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에 따른 만족도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재택근무 경험자가 회의와 보고가 줄어든 것을 더 좋아하는 동시에 업무 내용이 이전보다 명확해지고 직장 상사의 모호한 업무 지시가 줄어든 것을 더 많이 체감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변화들을 겪게 되면서 그동안 지레짐작만 해왔던 직장 생활의 어두운 이면이 조금씩 드러나게 됐다는 사실이다. 이제 업무 효율성이 낮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딱히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조직 구성원들의 차가운 시선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최근 재택근무 시행과 함께 조직 내 관리자, 리더의 역할과 관리 능력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업무 환경 변화로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서 조직 구성원들과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리더의 역량이 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직장인들이 원하는 리더의 모습으로 새삼스레 포용력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소통의 필요성이 중요해진 것과 관련이 깊다.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전례 없는 위기감이 퍼질 때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처럼 코로나발 복합 위기가 불어닥친 현실에서의 조직의 리더라면 책임감과 신뢰, 소통 능력과 위기관리 능력이 모두 절실하게 요구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감정 노동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 노동은 그 정도가 커질수록 정신적 스트레스와 화병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사무실 책상을 마치 본인의 방처럼 취향에 맞게 꾸미는 것을 데스크 테리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행위가 업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심리적 위안을 주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았다. 다만 직장 내 감정 노동이 가져다주는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장 내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은 주목할 만하다.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한다. 점심시간을 휴식을 취하거나 감정 노동을 피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여기는 직장인들이 꽤나 많아졌다. 실제로도 직장인들의 점심 식사 풍경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직장인의 점심 메뉴 선택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등 같이 먹으면 침이 섞이기 쉬운 메뉴를 기피하는 태도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제는 찌개처럼 다 함께 먹는 메뉴는 개인 스스로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과 함께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은 아예 점심 식사 때 1인 1쟁반을 제공하는 식당을 찾게 된다고 말할 정도다. 회식 문화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일단 코로나19로 인해 회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매우 뚜렷해지면서 예전만큼 회식이 자주 있지도 않고, 회식을 하더라도 일찍 파하거나 소규모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코로나 리더십, 대중이 아닌 개개인을 소중히 대하는 능력. 2015년 메르스와 2020년 코로나19의 초기 대응에 대한 평가를 비교한 조사에서 가장 큰 차이는 정부 발표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에 있었다. 정부 발표에 대해 불신하는 사람들이 2015년 10명 가운데 7명 수준에 달했는데 2020년 23%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소통 과정에 진정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국민과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거나 정부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사람들도 함께 늘어났다. 이런 불신을 낮춘 핵심은 빠르고 충분한 정보 제공에 있었다. 매일 정기적으로 하는 정부 발표와 함께 재난문자 서비스도 큰 신뢰감을 주었다. 사람들이 부여하는 사회적 권위에는 특정한 영역과 맥락이 있다. 직장에서 높은 직위에 있다고 해서 후배 직원들의 정치적 선택을 강제할 권위가 있거나 교수나 의사, 박사라고 해서 모든 영역에서 지식이나 경험이 없이 전문적 권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다. 카리스마적 권위는 그 권위의 기원이 되는 전문성이나 영향력의 한계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해서 신비적 권위라고도 불린다. 딱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있어 보인다는 뜻이다. 문제는 2020년의 코로나19가 바로 이 카리스마적 권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카리스마적 권위가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분야가 있다. 바로 종교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보이지 않는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시기, 사람들은 종교가 가지는 영적인 힘, 즉 카리스마의 역할에 큰 기대를 갖지 않을까. 조사 결과는 이런 기대를 배반했다. 불안감이 커지기는 했지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년 전에 비해서 줄었고, 종교의 역할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종교에 의지하려는 사람들도 함께 줄었으며, 오히려 종교에 너무 빠져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문적 종교인을 신비주의적 권위를 가진 대상이 아닌 일종의 직업으로 보는 경향이 더 커지고, 더 직접적으로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은 종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강하게 의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코로나19는 신속하고 충분한 소통을 중요시한다. 높은 불확실성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의 사람들은 높은 직급이나 직위에 자동적으로 부여하던 권위에 이전처럼 큰 영향력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권력의 유형이 바뀌고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리더십의 형태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리더가 영향력이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뭔가 지루하고 재미는 없어도 믿을 수 있는 리더가 존경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왠지 자신감 있어 보이고 능력과 언변이 출중할 것 같은 카리스마 있는 리더와 재미있는 리더에 대한 존경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제프리 페퍼 석좌 교수는 권력의 원천에 대해 크게 두 가지 형태를 언급한다. 조직에서의 위치와 개인적 자질이다. 이 중에서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은 조직에서의 명시적 위치, 즉 직위나 직급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설명해오던 이 권력에 대한 설명은 앞서 제시한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그 영향력을 상당 부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전망하는 중요한 시사점이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비대면 상황이 주는 의무적 공간의 해체와 이로 인한 권위의 축소다. 커뮤니케이션 채널만 유지하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공간에 머물러도 된다. 심지어 권장된다. 업무뿐 아니라 학습, 종교 행사까지 방역만 철저하게 관리되는 환경이라면 언제든 의무적 공간에 머무르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기존의 권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권위자의 일방적 소통에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주거나 반대로 권위자의 소통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시사점은 타인의 존재가 주는 사회적 압력으로부터의 해방과 대화식 커뮤니케이션이 유행할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건축학자인 홍익대학교 유현준 교수는 그의 책 공간이 만든 공간에서 의미심장한 통찰을 던진다. 그는 시선이 모이는 공간 구조는 참석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고 그 시선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권력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 권력의 크기는 바라보는 인원의 크기에 비례한다. 즉,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사람을 바라본다고 느낄 때,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시선을 받는 그 사람은 더욱더 대단한 권력자라고 느낀다는 뜻이다. 같은 맥락에서 세계적인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는 이와 같은 현상을 사회적 증거의 법칙으로 설명한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볼 때 그 사건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타인의 행동을 보고 어떤 문제나 상황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일상적으로 비대면 상황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기본적인 소통은 1대1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내가 보는 그 권위자 또는 권력자는 1대1 대화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 사람을 보는 타인의 시선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뭔지 모르지만 있어 보이는 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권위를 얻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제프리 페퍼는 권력을 얻는 방법으로 타인에 대한 감수성을 언급한다.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이해관계, 사람들의 생각, 이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이들의 세세한 마음을 잘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이른바 전통적으로 권력의 문제에서 중시되어 온 큰판 읽는 능력이 아니라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한 민감한 더듬이가 중요해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소통 능력은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능력일 수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 침체에 경각심을 느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발행하기 시작하면서 지역화폐가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났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지역화폐의 장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의 매출 증대, 침체된 지역 상권의 부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다만 사용처가 지역 내로 제한적인 부분,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대기업 매장에서 사용이 어렵고 결제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은 지역 화폐의 큰 단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지방정부와 지자체장 역할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각 지방정부의 업무와 활동을 예의주시하게 된 대중들도 부쩍 많아졌다. 어떤 계기로든 소비자들이 지역 경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재난문자는 국가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재난재해의 상황과 관련 정보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알려주며 국민들의 안전의식에 경각심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재난문자 서비스의 지나친 남발은 오히려 역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거의 매일 쉬지 않고 울려대는 재난 문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나 필요성은 매우 높다. 문제점과는 별개로 국가가 직접 재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고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위안을 받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사회 경제적 지위를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대중들이 많다. 기회와 소득 불균형이 불러온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안정성이 더욱 흔들리고 있는 현재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핀으로서의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제는 예산이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증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일단 대부분이 공감을 하며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증세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가 복지정책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지만 세금이 투명하게 관리되지도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지도 않고 있다는 불신이 커서 선뜻 세금 인상에는 찬성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중들의 입장은 확고하다. 불가피하게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가장 먼저 부유세나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최상류층 사람들에게 개인보다는 법인에게 더 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기존 사회복지 제도와의 충돌로 예산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노후와 자녀 세대의 미래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본소득제를 비롯해 체계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필터 버블, 과잉 신념의 사회. 가짜 뉴스들의 핵심에는 공통적으로 소셜미디어의 자동 추천 알고리즘이 있다. 자동화된 SNS의 필터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과 당신이 접속한 것, 또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고 당신의 취향에 맞는 것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다. 내 취향에 맞춰 딱 맞는 서비스나 상품을 권해주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하지만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는 차원을 넘어 어떤 특정한 사상이나 왜곡된 뉴스를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추천받는다면 이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내가 능동적으로 원하지 않아도 과도하게 걸러진 편향된 정보를 받게 하는 알고리즘과 이것이 야기하는 현상을 통틀어 지칭하는 용어가 있다. 바로 필터 버블이다. 한마디로 소셜 네트워크와 유튜브에는 내 생각에 동의해주는 친구들이 엄청 많이 있다. 필터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필터 버블이 작동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지지자만을 끊임없이 양산한다. 내 의견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다. 그런데 소셜미디어 내에서 작동하는 필터 버블의 문제 말고도 자신의 의사결정을 강화하는 개인적 사회적 단서들은 이미 산재해 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필요한 시대를 사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자기중심적 사고가 크게 지지를 받는 상황은 자신의 의사결정이 언제나 옳다는 판단으로 유도한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기호를 잘 알고 뚜렷한 관점을 가지게 된 데에는 개인의 취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화되는 물리적 상황 요인도 존재한다. 언뜻 별 문제 없어 보이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에 대한 인식은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을 낳는다. 예일대학교의 로버트 실러 교수는 이런 자신감의 과잉은 야성적 충동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 낙관적 편향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의 정보든지 편향적으로 해석하게 하는데 이렇게 자신들이 보고 싶어하는 세계만을 믿는 경향성에 대해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데니얼 카너먼은 당신에게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는 법칙으로 설명한다. 자신이 속해 있는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 필터 버블은 자연스럽게 개인의 신념을 강화한다. 사회심리학자 김태영 소장은 이런 집단 극단화 현상이 반향실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그들의 사고방식이 돌고 돌면서 서로의 신념과 믿음이 증폭되고 강화된다는 것이다. 필터 버블의 알고리즘을 고려하면 단순히 소통의 부재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들끼리는 과잉 소통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문제는 내 생각과는 다른 의견을 듣지 않는 데서 생긴다. 필터 버블의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그 개인의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제안한다. 이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추천 알고리즘은 보수화된다. 과거의 생각과 태도가 현재의 판단의 연장선에서 작용하는 것이다. 지금도 도심에서는 다양한 이슈와 명분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타인에 대한 관용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일단 사람들은 다양한 목소리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타인에 대한 관용은 점점 인색해지고 있었다. 시위가 있을 때 나름의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본다거나 하는 경향이 감소했고, 결정적으로는 시위로 인해 교통체증이 생기면 짜증부터 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타인에 대한 관용은 내 눈앞에서 멀리 있을 때만 발휘되었다. 타인에 대한 관용이 줄어드는 이유를 추론하게 하는 중요한 결과가 하나 더 있다. 정상적이지 않은 타인들에 대해 사람들의 거부감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여기서 정상적이라는 뜻은 뭘까? 결국 나와는 다른 타인 또는 내 생각과 다른 판단, 가치를 뜻한다. 즉 기존의 내 생활을 지배해온 익숙한 틀에 있는 것과 다른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내가 원하는 상품을 자동으로 추천받던 알고리즘이 단순히 상품에 대한 선택을 넘어 나의 생활, 나의 가치관을 과거와 비슷한 어떤 것으로 머물게 하고 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개인의 물리적 고립을 가속화하면서 필터 버블의 문제점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높였다. 먼저 투자 장면에서 과도한 자신감을 유발하는 투자의 개인화, 감정화의 문제다. 투자자 짐 폴은 자신의 실패담을 기록한 책 로스,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심리에서 투자 실패의 이유를 과도한 개인화로 설명한다. 투자에서 이익과 손실은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지만 개인화 단계에 들어가면 이익과 손실을 자신에 대한 평가로 전환한다. 투자에서 이익이 반복되면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믿음과 과도한 자신감이 쌓이고, 반대로 손실이 나면 자기 자신을 무능하다고 평가한다. 짐 폴의 설명에 따르면 투자의 개인화는 투자 행위를 개인 자존감의 상승과 하락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 투자 외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주변의 조언을 구해야 하고 끊임없이 반대 정보나 리스크를 예상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피해야 할 적은 과도한 자신감일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목표 수익률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그것이 달성되면 더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과감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언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황에서 고립되어 있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두 번째로 필터 버블의 이슈는 사람들로 하여금 역설적이게도 차별화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이 경향은 극단화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과정은 극단적인 팬덤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근거로 하면 나의 성향은 필터 버블 속에서 더 극단적인 형태를 띨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 속에서 나를 드러내는 방식은 더 세게, 더 과격하게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비대면 상황과 맞물려 더욱더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주장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극단화된 경향은 필터 버블의 영향으로 더욱더 끼리끼리 모이게 한다. 배타적 형태의 팬덤이 등장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적절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만약 당신이 어떤 이슈에 대한 최소한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싶다면, 이런 환경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유일하게 나와 반대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찾아보는 것밖에는 없다. 요즘 대부분의 활동이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경제적으로 디지털 기기의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층, 디지털 기기의 사용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과 아날로그에 익숙한 고령층은 남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보 취약 계층에게는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가 편리함보다는 불편함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통업계가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가 이러한 모습을 확인시켜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디지털 시대에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아이러니하지만 정보 소외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쉽게 외면되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 환경에서 차별받거나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생겨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일상적인 경험과 활동은 주로 일기장과 다이어리, 사진으로 남기거나 SNS에 스토리를 올리는 것으로 기록을 남긴다. 그런데 최근 이 기록의 습관, 보다 정확하게는 기록의 방식이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글과 사진으로 일상의 경험과 감정을 기록했다면 요즘은 훨씬 생동감 있게 그리고 사실 그대로 남길 수 있는 동영상의 형태로 기록한다. 이렇게 자신의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한 컨텐츠를 가리켜 브이로그라고 부른다. 브이로그 콘텐츠를 특별하게 느끼는 이유는 브이로그를 통해 타인의 삶을 생생하게 공유할 수 있고 타인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담아내는 것도 브이로그의 매력이지만 브이로그를 통해 자신과 비슷한 취향이나 관심사를 확인하고 인간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해소하고 싶은 바람이 큰 대중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투자 심리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주목받는 것은 결국 안전자산으로 금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2020년은 안전자산인 금 투자 방식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투자 방식이 한 가지 눈에 띄었다. 바로 주식 투자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의 주식시장을 일종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2020년 국내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센 한 해였다. 직장인들 10명 가운데 7명은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가 급증한 현상에 대해 부의 상승이 어렵고 마땅한 재테크 수단이 없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고 바라봤다. 수익을 기대할 수 있거나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적다 보니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다만 20, 30대 젊은 층이 주도하는 이번 주식 투자 열풍은 예전과 성격이 다르다. 한 몫을 챙기려는 투기 심리가 강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의 주식 투자는 대형주 중심의 장기 투자를 고려하는 개인 투자자가 많아지고 있다. 예전보다는 안정적이고 지혜롭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언제부터인가 환경 이슈는 지구촌 문제라는 거대 담론의 굴레에서 벗어나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내 삶의 이슈로 자리를 잡은 느낌이다.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장바구니를 사용하며 이왕이면 환경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소비 활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상당수 소비자들이 환경 보호를 소비 활동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세제와 같은 화학 물질이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려 했고 환경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기꺼이 부담하는 등 개인적 편의보다 환경을 위해 번거로움을 감수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환경 보호를 위한 소비 태도가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회용품 제조업체나 기업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소비 태도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이를테면 친환경 패키징이나 포장재 개발 또는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패키징 디자인 등을 신속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텔 이용 시 제공되는 일회용품 어메니티를 규제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는 것도 이러한 소비 태도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은 일상생활에서 착한 소비의 개념과 그 의미를 직접적으로 체감한 획기적인 해로 기억될 것 같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닥뜨리긴 했지만 이왕이면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소비를 하려 하거나 자신의 소비 활동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기를 기대하는 태도가 뚜렷했던 한 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비자 대부분이 착한 소비를 했다며 언급한 다양한 활동들을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했던 재래시장과 동네 소규모 상점의 이용이 가장 많았다. 그래서인지 그 어느 해보다 소비자들은 착한 소비의 필요성을 매우 뚜렷하게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소비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가 강해졌다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결과로
실제 자신의 소비가 남을 돕는 데 쓰이는 것은 뿌듯한 일이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 부쩍 많아졌다. 착한 소비가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그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낭독 산책 지금까지 타마와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은 시크릿 하우스에서 출간된 2021 트렌드 모니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